도치기현의 나스초는 울창한 숲과 평화로운 풍경으로 유명한 조용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곳의 안온함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의 어느 날 이 고요한 숲에 낯선 물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산책을 즐기던 한 주민은 평소와 다른 숲의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덤불 사이로 비죽하게 튀어나온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검은색 캐리어였습니다. 누구인가 이곳에 짐을 버리고 간 것일까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캐리어 주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캐리어의 지퍼 사이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액체가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주민은 서둘러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숲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감식 반원들은 조심스럽게 캐리어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형사가 천천히 캐리어의 지퍼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캐리어 안에서 발견된 것은 참혹하게 훼손된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라키 나나, 겨우 20대 초반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온몸에는 구타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하며 살인범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들이 수사팀의 책상 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건 전날 밤, 숲 근처를 서성이는 수상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포착되었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 분석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차량의 소유주는 뜻밖에도 인근 도시의 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인 아라키 씨와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사가 난항에 부딪힌 순간 아라키 씨의 휴대전화 기록에서 기이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를 친구들에게 토로했었습니다.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려요.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일상 속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아라키 씨의 아파트 복도 CCTV에서 마침내 범인의 뒷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린 채 그녀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태연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집안에서 그녀는 포식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너무나 침착하게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그녀의 집을 청소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경찰은 추적 끝에 가나가 와현의 한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곳에는 한 남자가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자 수사관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인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천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토 요시토, 범죄 전과 하나 없는 완벽한 시민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손길로 그는 밤마다 여성들의 뒤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의 컴퓨터에서는 수십 명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토 요시토의 이중생활은 그렇게 나스초의 숲속 비극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숨겨온 거대한 범죄 지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토의 가면 뒤에 숨겨진 더 끔찍한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 하필 아라키 씨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그가 노린 다음 희생자는 누구였을까요? 취조실에 앉은 사토는 아무런 표정 없이 형사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먼저 불렀어요. 그저 대화가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발견한 그의 비밀 일기장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 펼쳐질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깊은 늪이었습니다. 사토의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더 큰 비극의 서막이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평온했던 나스초의 밤 공기는 숲속에서 발견된 사체와 함께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가장 먼저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던 수상한 흔적들을 찾기 위해 마을의 모든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의 낡은 CCTV에서 한 남자의 기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남자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수시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보육교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피해자를 사냥감처럼 지켜보던 사토 요시토였습니다. 사토의 행적은 우발적인 충동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사냥꾼의 움직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피해자의 퇴근 시간과 동선을 분 단위로 기록하며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범행 당일 사토는 마치 그림자처럼 피해자의 뒤를 밟으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뒤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시선을 감지했는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사토는 골목 사이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피해자는 서둘러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에 젖은 그녀가 간과한 아주 작은 실수가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심결에 닫은 문이 완전히 잠기지 않은 채 미세한 틈을 남기고 멈춰 섰던 것입니다. 사토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 없이 계단을 올라 피해자의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장갑을 낀 그의 손이 천천히 문고리를 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힘을 주었습니다. 끼익하는 작은 소음조차 내지 않은 채 현관문이 지옥의 입구처럼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거실에서 TV를 켜둔 채 평화롭게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사토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사토는 그녀의 목을 강하게 압박하며 바닥으로 밀어뜨렸습니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인다. 사토의 목소리는 보육원의 다정한 선생님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살기 어린 그의 눈빛에 압도되어 온몸을 떨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사토는 미리 준비해온 케이블 타일을 꺼내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피해자를 내려다보며 마치 정복자가 된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품 갈취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완전히 유린하고자 하는 욕망의 분출이었습니다. 사토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그녀의 사생활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겪는 극도의 공포를 즐기며 천천히 범행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천사 선생님이라 부르며 신뢰하는 동안 그는 이런 끔찍한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사토의 스마트폰에서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검색했던 수많은 스토킹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피해자의 집 주소뿐만 아니라 주변 CCTV의 위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토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밀한 범죄자라도 현장에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 사토가 이동했던 경로의 블랙박스 영상들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차량이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는 줄도 모르고 사토는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며 평소처럼 보육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 사이로 살인마의 차가운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은 소름 끼치도록 이질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그가 퇴근하는 시점에 맞춰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보육원 문을 나서는 사토의 앞을 수사관들이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정한 선생님의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토의 체포가 끝이 아니었으며 수사팀은 그의 집 지하실에서 상상조차 못한 기괴한 전리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하실의 문이 열리자마자 뿜어져 나온 것은 단순한 악취가 아닌 인간의 뒤틀린 집착이 만들어낸 서늘한 공기였습니다. 수사관들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벽면을 가득 채운 수천 장의 사진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피해자들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그가 돌보던 아이들의 무구한 미소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수집품의 주인인 사토 요시토는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기 보육 교사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말투로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천사 같은 미소는 사냥을 위해 철저히 계산된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평범해 보이는 한 청년을 이토록 잔인한 포식자로 만든 것일까요? 사토의 어린 시절은 남들이 보기엔 평탄해 보였지만 내면은 소리 없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격했던 부모님 밑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의 억눌린 욕망은 서서히 왜곡된 성적 집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여성들의 뒤를 밟으며 그들이 공포를 느끼는 순간에 묘한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그에게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남성이라는 이미지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최고의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생활 패턴 정보를 손쉽게 수집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단정한 셔츠를 벗어던지고 검은 후드티를 눌러쓴 채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서 그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토는 문단속이 허술한 집을 골라 도어락,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범행 대상들에 대한 구역질나는 평가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빨간 코트를 입었다.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식의 문구는 소름 끼치는 사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사토의 범행이 단순한 스토킹을 넘어 장기간 계획된 연쇄 범죄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체포된 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보육교사 특유의 친절한 태도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의 뻔뻔한 연기에 분노한 수사관들은 지하실에서 발견된 결정적인 증거물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실종된 여성의 소지품과 함께 그녀의 머리카락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증거를 마주한 순간 사토의 얼굴에서 그토록 견고하던 친절함의 가면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더니 낮고 쉰 목소리로 자신의 범행을 하나씩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평범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성적 판타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아이를 맡겼던 선생님이 이런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사토는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접근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범행 대상이 점점 더 어린 층으로 확대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이자 사회에 섞여 사는 조용한 포식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최적의 환경을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은 이 천사 선생님의 실체에 경악하며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는 반성하는 기색 없이 자신의 지능적인 범행 수법을 자랑하듯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사토의 변호인은 그의 불우한 성장 배경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범행 당시 보여준 치밀한 계획성과 증거 인멸 시도를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이 괴물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고 사토 요시토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증거가 하나 더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백하지 않았던 또 다른 장소, 즉 숲속의 은밀한 보관소에 대한 지도였습니다.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는 사토조차 예상치 못한 훨씬 더 거대한 비극의 흔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사토 요시토의 집 안으로 들이닥치자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앨범과 함께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들이 노트북의 잠금을 해제하자 숨겨진 폴더들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불법 촬영 영상과 피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스토킹 일지가 가득했습니다. 사토는 경찰 조사에서 시종일관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삭제했던 검색 기록에는 시신 유기 장소와 완전 범죄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범행 며칠 전부터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출입 시간을 체크한 기록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포식자의 사냥이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사토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나 다시 한번 선량한 시민의 가면을 썼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그는 피해자 가족의 오열을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기괴한 침착함을 보였습니다. 법의학 보고서는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구체적이고 잔혹한 사실들을 조목조목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토는 범행 직후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이 보육원에 출근해 아이들과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만지던 그 손이 사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뒤 씻어낸 손이었다는 사실에 대중은 경악했습니다. 검사는 사토의 가방에서 발견된 마취 성분의 약물과 밧줄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계획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토의 변호인은 그가 어린 시절 겪었던 불우한 환경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환경적 요인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토가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하여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사토를 향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 순간 사토는 고개를 살짝 돌려 유가족을 향해 아주 미세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전 장례를 정돈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고인 사토 요시토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서로를 붙잡고 오열하며 길고 고통스러웠던 법정 싸움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사토의 눈빛에는 반성이나 뉘우침 대신 무언가 다른 기괴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으로 이송되는 차량 안에서도 창밖을 보며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사토의 범죄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보육시설의 인력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불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보이며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쾌락으로 즐겼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또 다른 일기장에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사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문구는 그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포식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토 요시토의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 일본 열도는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비극의 소식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가미하라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긴급 속보가 타전되었습니다. 범인은 그곳에서 근무하던 전직 직원인 우에마츠 사토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사토와는 또 다른 형태의 뒤틀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우에마츠는 장애인들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혐오의 논리를 당당하게 펼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토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움직였다면 우에마츠는 사회를 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량 살상을 계획했습니다. 경찰에 자수하러 가는 길에 그가 남긴 셀카 사진 속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일본 사회 기저에 흐르는 인간 소외와 뒤틀린 영웅 심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사토 요시토의 판결이 확정되던 날 우에마츠의 첫 재판이 열리며 또 다른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에마츠 사토시라는 인물이 어떻게 평범한 청년에서 괴물로 변해갔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에마츠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사토 요시토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시설 지하에 숨겨진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에마츠가 남긴 편지 속의 비밀은 평화로웠던 사가미 하라의 밤을 공포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7월 26일 새벽, 스쿠이 야마유리원의 주변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시설의 담벼락 근처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는 바로 이 시설에서 3년 넘게 근무했던 전직 직원 우에마츠 사토시였습니다. 우에마츠는 미리 준비해온 망치를 꺼내 거주동 1층의 유리창을 거침없이 내려쳤습니다.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깊은 잠에 든 시설 내부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깨진 창문을 통해 익숙한 동작으로 건물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이미 상황은 늦어 있었습니다. 우에마츠는 직원을 결박하고 가방 안에서 여러 자루의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뒤틀린 사명감과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생활실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의 장애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들은 도망치거나 저항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우에마츠는 마치 기계처럼 차례차례 끔찍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비명과 신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외부로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결박당한 직원들은 공포 속에서 동료와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우에마츠의 옷은 붉게 물들어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정화하고 있다는 망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약 40분 동안 계속된 광란의 질주는 시설 내부를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19명이 목숨을 잃었고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범행을 마친 우에마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향한 곳은 도주로가 아닌 인근 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선 그는 내가 세상을 구했다며 당당하게 자수했습니다. 전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이 잔혹하고 몰상식한 범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우에마츠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동료들에게 장애인은 죽는 게 낫다는 혐오 발언을 일삼아왔습니다. 심지어 그는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 범행 계획을 담은 편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편지에는 장애인 470명을 말살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끔찍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강제 입원 조치를 받았지만 불과 12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이 괴물을 다시 사회로 내보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후 그는 더욱 치밀하게 무기를 수집하고 지형을 익히며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만화와 혐오 섞인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2번 절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 내에 잠재되어 있던 장애인 혐오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우에마츠는 재판 중에도 자신의 행위가 정의롭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향해 혀를 내두르거나 기괴한 행동을 보이며 유가족을 조롱했습니다. 법정은 그의 광기 어린 언행으로 인해 여러 번 정회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우에마츠의 방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물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전 장의 사토 요시토와 연결된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리고 우에마츠가 남긴 지도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3번째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의 지하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기계 소리는 또 다른 괴물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의 기계 소리가 멈추고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텅 빈 복도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에마츠 사토시는
피 묻은 칼을 내려놓고 스스로 경찰서로 향해 자수했습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카메라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일본 전역은 이 전대미문의 잔혹한 학살 사건으로 인해 거대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범행 동기는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장애인들은 사회에 불행만을 가져온다는 극단적인 혐오 논리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세상을 구하기 위한 정의로운 결단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로 법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우에마츠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논쟁을 즐겼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가 대마초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범행 전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듯 떠들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중의원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신의 살인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회의 낙오자라고 스스로 정의한 이들을 제거하겠다는 그의 신념은 굳건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판결했습니다. 2020년 3월, 법정은 우에마츠 사토시에게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는 기괴한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의 장애인 인권과 혐오 범죄에 대한 깊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이웃의 얼굴 뒤에 숨겨진 괴물의 본성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사토 요시토와 우에마츠 사토시, 두 사람 모두 가면을 쓴 채 살아가던 포식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나스초의 숲과 사가미하라의 시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을 기리는 작은 비석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사회적 편견이라는 괴물은 여전히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문가는 혐오가 어떻게 확신으로 변해 범죄로 이어지는지 경고합니다. 가해자의 어린 시절부터 뒤틀려버린 가치관이 결국 참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지막까지 그들의 여죄를 추적하며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형소 대기실에서 우에마츠는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며 여전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가 그린 그림들조차 일그러진 영혼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마다 수감자들은 긴장 속에 빠져듭니다. 유가족들은 이제 가해자의 이름이 잊혀지고 피해자들의 삶이 기억되길 원합니다. 사토 요시토가 돌보던 아이들은 이제 그 무서운 기억을 뒤로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범죄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의 포용에서 시작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에마츠의 최후의 미소는 법정의 문이 닫히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의의 시간이 찾아왔고 그는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우리는 더 안전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끝맺으며 우리는 인간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깁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가면 뒤의 진실은 결국 빛 앞에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천사 선생님의 두 얼굴과 혐오가 낳은 비극의 전말을 마칩니다.